네, 안녕하십니까. 중과하고 분들이 너무나 많으십니다. 원소 111개 신지시 앵정홍 박사님 강담사 일본 자료 92번까지 왔습니다. 111개 중에서요. 자, 90은 그 유명한 원소 우라늄입니다. 우라늄. 아, 유명하죠. 보겠습니다. 여긴 질량수잖아요. 235, 238. 천연 우라늄은 그 238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235 조금 들어있습니다. 많이 들리죠. 조금 들어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현재 우리 일반 원자력 발전소에서 경투로에서 쓰고 있는 핵분열 물질은 235죠. 그러니까 양이 작으니까 농축해가지고 저농축 우라늄을 우리가 핵연료로 쓰고 있고 238 자체로는 일반 지금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핵분열이 잘 안 됩니다. 얘는 고속 중성자를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런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라늄이고요. 예, 융점은 1100 정도 되고요. 보시면 이 우라늄이 이제 1789에 크렛 프로트가요. 피치 브레이드로부터 새로운 금속 원소를 발견하고 그 원소에 2781년에 발견되어진 신혹성, 천왕성 이름을 따서 우라늄이라고 명명했답니다. 그런 신원소의 정제의 최종 단계에서 탄소 환원을 시도하여 얻어진 흑색 분말을 단일 원소 우라늄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은 이산화 우라늄, 그러니까 산화된 우라늄이었습니다. 약 50년 후에 18세의 프랑스의 페리고가 사해마 우라늄의 칼륨엔 환원에 의해서 금속 우라늄 원자번호 90원의 단독 분리에 처벌을 성공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분은 베클레르라는 분인데요. 우라늄이 방사성 원소라는 것을 방사능이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프랑스의 베클레르 이분이고요. 1896년이었답니다. 예, 베클레르는 검은색 종이로 포장된 사진 건판을 우라늄 화합물 옆에 놓아두었더니 건판에 관광되어진 이제 빛이 이제 여기 들어갔다는 거죠. 관광되어지는 것으로부터 우라늄의 방사능의 존재를 발견하게 됐던 것이죠. 우라늄은 최초로 발견되진 눈에 안 보이니까요. 방사능 원소였고 2년 후에 1898에 퀴리 부처가 라듐과 그 방사능을 발견하고 원소의 화학이 시작되게 되었다 이렇게 되네요. 지각적 우라늄의 존재도는요 많은 조사 분석 결과 지각 1g 중에 2.4 마이크로그램 1000분의 1이죠. 마이크로니까요. 그램 중에 아니죠. 100만 분의 1이네요. 밀리그램, 마이크로그램이니까요. 100만 분의 1 정도 단위로 형성되고 있다. 만일 이 농도의 우라늄이 지구 전체에 일정한 양으로 존재하고 있다면 전체 골고루 존재한다면 지구에 우라늄의 방사능에 의해서 지구 온도는 계속적으로 상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온도 상승이 관측은 되지 않고 있고 우라늄은 지구에서 넓게 분포되어 있으며 지구의 중심부에서 농도는 낮고요. 그 대부분은 지구의 표면 부분 약 20km 이내에 존재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한편 우라늄 해수 1리터당 3.3 마이크로그램의 농도로 존재하고 있고요. 저농도이지만 해수 중의 우라늄의 전량은 40억 톤 넘는답니다. 엄청나죠. 우라늄은 모든 암석중에 존재하지만 우라늄 광물 중에 중요한 것으로는 섬 우라늄광, 카르노석, 인해 우라늄광, 인동 우라늄광, 우라노펜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1993년 산출량은 캐나다에서 9,270, 나이지리아 2,970, 러시아 2,900,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에서 각각 2,700톤, 호주에서 2,200톤이었다 이렇게 됐네요. 자, 고품위 우라늄 광석 중에는 우라늄이 0.1에서 1% 함유되어 있다. 재련 공정에 얻어지는 우라닐의 화합물 이것은 황색을 띠고 있어서 옐로우 케이크라고 부르고 있답니다. 정제하고 4불화로늄으로 환등 후에 마그네슘으로 환원시켜 금속 우라늄을 얻는다. 고품위 우라늄 광석 중에 함유되어 있는 우라늄의 양은 약 350만 톤이 추정되어지고요. 그래서 이후에 우라늄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해수로부터 우라늄의 추출이 주목되어지고 있답니다. 자, 해수 중 우라늄을 효율이 좋게 선택적으로 추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 흡착제 개발과 흡착 시스템 개발에 관한 연구가 일본을 중심으로 전개되어져 왔고요. 유기부분자 화합물 아미드 키싱 흡착제라는데 실용화형을 검토되어져 있답니다. 예. 우라늄의 동인체는 질량수 226으로부터 240까지 15개 핵종이 있고요. 전부 다 방사성입니다. 방사능이 나온다는 얘기죠. 가장 수명이 긴 핵종이 238로 반감기는 약 45억 년. 천년 우라늄 238이잖아요. 동위수 중에 234, 235, 238은 천년에 존재하고요. 238은 우라늄 계열로 불리는 방사능 핵종의 궤변 계열의 중심이 된 핵종이고요. 236는 동일한 우라늄 계열 중에 232조는 액티늄 계열 중에 위치하고 있고요. 핵분열성 235는 232 토륨의 중성자 조사에 만들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고 236은 235보다 빠른 중성자를 포획하는 증단되어지고 나중에 상세히 설명되겠지만 235 이외엔 느린 중성자의 포획은 핵분열로 연결된다. 결국 235 우라늄 질량수를 느린 중성 열중성자로 해가지고 현재 핵분열시켜서 원자력 발전소에 핵연료로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금속 우라늄은 은백색이고 분말은 공기에 산화되기 쉽고 발화되어서 물을 분해시켜 수소가스 발생 발생하고요. 금속 우라늄은 극히 화학적인 발응성이 높고 희가스 원소 이외의 전원자 반응도 이하고 있습니다. 우라늄의 산화수로는 플러스 2가부터 6가가 알려져 있고 안정한 상태는 4가와 6가. 2가 우라늄은 기체
산화우라늄만 알려져 있고요. 산화우라늄은 1800도 이상에서 존재한다고 되어 있네요. 산가 우라늄의 화합물미 소형은 적자색을 나타내고 물을 환원시켜 수소 발생시키고, 사가 우라늄이 되어진다 이렇게 있고, 사가 우라늄 화합물미 소형은 담록색이고요. 공기 중에 산소와 하나 되어져 되고요. 수용액 중에서 플러스 오가라는 극히 불안정하여 이렇게 불균일화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황색의 유가 이온은 수용액 중에서 안정하고요. 아르고늄의 할로겐 화합물은 모두 휘발성 2.5, 증기압은 UX3 이런 식으로 증가하고요. 이탈리아의 페르미가요. 1934에 이후 우라늄 238의 중성자를 조사하면 중성자를 흡수한 우라늄 239로 되고, 베타 계변에 의해서 93번 원소가 생성한다고 하는 가설 상에서 실험을 수행하였습니다. 일시적으로는 이 실험 성공 같아 보였지만 93번 원소 생성에 확증을 얻지는 못하였답니다. 한편 독일의 한가 슈트라스만은요, 1993년에 우라늄 235의 저에너지로 속도가 느린 중성자, 열중성자로 불리고 에너지는 0.005mm 일렉트론 볼트를 조사하면 235가 분해해서 복수의 중성자가 만들어진다고 하는 예상 현상을, 이건 예상의 현상을 발견한 거죠. 이 현재 우리 핵분열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또 동시에 막대한 에너지, 우라늄 235의 연작 한 개로부터 방출되는 에너지는 약 200메가 일렉트론 볼트입니다. 예. 엄청난 에너지죠. 발휘됐던 이 에너지는 화학 반응에 방출된 에너지 100만 배 정도까지 미친다. 화학 반응, 일반 화학 에너지의 100만 배 정도. 이게 지금 핵연료하고 원자 폭탄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건 한이라는 분의 사진이고요. 우라늄 235 원자핵은 열중과 흡수하면 불안정한 에너지 상태로 되고 두 개 핵분열 파편으로 분열합니다. 이게 핵분열이죠. 질량수가 약 95의 크립톤, 140의 바륨으로. 그러니까 크립톤과 바륨 번호는 3656, 다음은 90이잖아요. 그러니까 92가 나눠져서 3656으로 바뀐다는, 분해되는, 핵분열된다는 거죠. 가장 높은 비율이 생성되어지는 것이 나중에 로직이 되었습니다. 한 개의 중성자에 의한 1회 핵분열로 한 개 이상의 중성자가 새롭게 생성된다고 하는 사실은 발생된 중성자가 다른 우라늄 핵분열, 그러니까 기하급수로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핵분열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의미하고 가지고 있는 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핵분열 연쇄 반응을 이용한다면 일거에 막대한 에너지 얻는 것이 하나다. 그림 위에 원자력 발전소에서 핵분열 반영 번호를 나타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라늄 얘기 엄청 길죠? 예, 엄청 깁니다. 자, 보시면 여기 이제 그림 보시면 이 핵분열 반응이 235, 238은 이제 일반 그 중성자 그 자연 상태에 존재하는 거고 많이 존재하고요. 거의 대부분이고 235가 조금밖에 없습니다. 이걸 농축해가지고 중성자를 쏘면 이게 236이 됩니다. 중성자 더하기 양자가 질량수니까 236이 되면요. 236이 되면 그래서 236이 되고 이 불안정이 된다. 그때 핵분열을 합니다. 그때 뭘로 바뀌냐면 56번의 바륨하고 36번의 크립톤으로 나눠지는데 그때 중성자가 3개 나와요. 그러니까 한 개를 쏘면 중성자가 하나 개면 이게 들어가서 3개 나오면 3개가 또 옆에 애를 때릴 거 아니에요. 이렇게 우라늄 235를. 이렇게 해서 기하급수적으로 연쇄 반응,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게 핵분열 반영 모형도입니다. 그래서 우라늄 235의 현자핵의 중성자를 투사하면 우라늄 236의 유기 상태로 되고 이게 핵분열을 일으키게 된다. 이때 바륨과 크립톤이 2개 핵분열 파편과 3개의 중성자를 발생하고 약 200메가 일렉트론 볼트 엄청난 에너지를 방출하게 됩니다. 발생된 중성자가 우라늄 235에 부딪히면 다시 부딪히면 또 이와 동일한 결과를 계속 반복적으로 한 개가 3개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막 늘어납니다. 1939년부터 인년에 걸쳐서 핵분열 반응이 연속으로 자축되는 것이 밝혀지고 핵분열은 대량 살상 무기 실현의 가능성이 이때 이제 원자폭탄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당시 나치의 손에서 망명하던 아인슈타인이에요. 나치의 핵무기 개발의 가능성을 간파하고 1939년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핵 개발의 중요성과 긴급성을 제안했습니다. 이 얘기씩 얘기돼가지고 우라늄 자문회가 설치되어 1942에 맨하탄 계획이라고 발전되어서 이 당시 이 사이에 시버그라에 이게 플루토늄 239가 분리되어지고 중성자 소현 핵분열을 일으키는 것이, 그러니까 플루토늄 239도 마찬가지로 핵분열이 가능한 거죠. 우라늄 235, 플루토늄 239 이렇게 됩니다. 이러한 경위로부터 맨하탄 계획에서는 천연 우라늄으로부터 우라늄 235의 농축과 원자를 사용한 플루토늄 239의 제조가 최대의 과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38에다가 하나 쓰면 239가 되면서 플루토늄화 됩니다. 우라늄 농축은 로렌스의 지하의 테네시주 오크리지에서 가스 확산법에 의해서 행해지어 농축된 우라늄 235가 1945에 멕시코주 로스 아라모스의 연구소에 보내지게 되었고요. 한편 페르미 등이 설계한 세계 최초의 원자료 시카고 파이 1이라고 하는데 1942에 핵분열 연쇄반의 성공과 함께 플루토늄 239의 생성에도 성공했습니다. 이걸 근거로 워싱턴주 햄포드의 플루토늄 239 원자로 생성되죠. 제조된 플루토늄 239는요. 1945년에 로스 아라모스로 보내지고 로스 아라모스 연구소의 소장 오펜하이머는요. 원폭 제조를 정력적으로 진행해서 1945년 7월 16일 뉴멕시코주 아라모고드에서 세계 최초의 원폭 실험을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동년 8월 6일 히로시마 상공의 우라늄 235형 원폭이 8월 9일 나가사키는 플루토늄 239
235, 239를 같이 이제 동시에 원폭이 된 거죠. 사진 3에 중국 사진, 미국 네바다주에서 수행한 원폭 실험 간격을 네바다주에서 수행한 실험 1940년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핵분열에 만들어진 복수의 중성자를 제거하지 않고 일순간에 핵분열 연습을 일으키는 것이 원자 폭탄이고요. 엄밀하게 컨트롤해 아주 세밀하게 컨트롤해서 지속적으로 핵분열 연습을 일으키는 것이 원자로입니다. 열중성자의 핵분열하는 핵종으로서는 우라늄 235에는 이런 233과 플루토늄 239가 있는데 233, 플루토늄이 각각 토륨, 우라늄 중성조소에 인공적으로 만들어지고요. 현재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용되는 원자로는 전부 열중성자에 의한 우라늄 235의 핵분열을 이용한 열중성자로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전부 다. 핵분열을 생성하는 중성자는 고에너지를 가진 조속 중성자이고 따라서 열중성자로에서는 고속중성자의 에너지를 감속시켜서 열중성자 변화시키기 위한 물질을 핵연료 사이에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물질을 감속제라고 합니다. 그 원자력 발전소는 핵연료 중에 발생된 열을 냉각제에서 운반하여 그 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운반시키고 증기를 만들어서 이제 터빈을 돌리는 거죠. 일본 원자력에서 활용되고 있는 원자로는 냉각제를 겸한 감속제로 경수, 보통의 물을 사용하는 경수로 핵연료로는 2,3%의 우라늄 235를 함유한 저농축 우라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238이겠죠. 현재 일본에서는 원자력 발전 생산되는 전력의 전 발전이 약 30%를 점하고 있고요. 고에너지를 가진 고속으로 운동하는 중성자는 핵분열이나 그 외 핵조합이 빠르게 만드는 것이 가능하나 고속 중성자 조사에 의한 것만으로는 핵분열을 일으키는 핵종으로서는 우라늄 238, 토륨 231을 들 수가 있습니다. 고속으로는 238이 가능하다는 거죠. 우라늄 238은 자원으로 충분히 존재하기 때문에 고속 중성자에 의한 우라늄 238 핵분열 반응이 수축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면 우라늄 자원을 유효하게 활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것도 이제 연구를 계속 하고 있는 중이겠죠. 또 고속 중성자를 이용하는 원자로 고속 중성자로에서는요, 핵연료에 흡수되는 중성상에 발생하는 중성자의 수가 많기 때문에 한 개 중성자를 핵분열의 적용을 지속하기 위해 사용하고 남은 것을 다른 우라늄 238에 흡수시켜서 플루토늄 239의 생산에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답니다. 그러니까 238에 하나 더 들어가면 239가 되는 거죠. 이 원자로에서는 고속 중성자를 이용해서 핵분열 생성 물질 플루토늄 239를 증식하기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고속 증식로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속 증식로에서는 핵분열로 생성된 고속 중성자를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감속제는 불필요하고요. 한편 냉각제로는 중성자 에너지를 저하시키는 것 같은 물질을 사용하는 것은 안 되고 액체 나트륨 등의 액체 금속이 사용되지고요. 고속 증식로에는 큰 기대가 걸려 있고 현재 그 개발이 추진되고 있지만 원자로 제어가 어렵고 냉각제로서 액체 금속은 화학적 반응이 대단히 높고 또 원자로 재료도에도 이용해질 수밖에 없는 문제가 남아있고 게다가 개발 단가가 드러나는 등 검토되는 문제가 산적되어 있습니다. 이걸 하다가 몬주라고 일본에서 한번 사고가 났죠. 나트륨 냉각제 누설 사고. 그래서 한 10몇 년 동안 지금 중지되어 있는데 현재는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지금 전처럼 같이 우라늄 235는 천연우라늄 중에 약 0.7%밖에 함유되지 않기 때문에 핵연료로서의 사용 위해서는 우라늄 235의 농축이 필요합니다. 농축의 이소라늄 235와 우라늄 238의 질량수의 틀린 점을 이용한 농축 부분으로서는 기화시킨 6불화우라늄의 가스 확산법 및 원심 분리법이 있습니다. 또 새로운 우라늄 농축법으로서 레이저 농축 기술이 주목되어지고 있고요. 방사선 핵종의 궤변 계열, 우라늄 계열, 악티늄 계열, 토륨 계열이 있어서 238, 235, 232가 각각 궤변하여 최종적으로 납의 안정동위치 206 납, 207로 변화하는 속도는 알고 있기 때문에 암석 중에 206 PB와 238U, 207 PB와 235U 또는 이 비율을 조사하면 그 암석 행성 연대를 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연대 측정법입니다. 우라늄 납법이라고 부르고요. 수천만 수억 년 이전의 연대 측정이 유효하답니다. 지구의 연령도 이 방법에서 45억 년이라고 결론이 나와 있답니다. 자, 우라늄은 자신의 알파 방사체이고요. 발적인 분계에서 생성되지는 라돈 등도 방사성 물질이기 때문에 방사선의 독성은요, 다른 악재는 동일하게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특히 호흡기로부터 흡수된다든지 경구로 입으로 먹으면 장기간 체내에 머물기 때문에 암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화학적 독성은 비수와 동질 정도라고 하고요. 특히 신장을 상하게 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상처 메커니즘은 알려져 있지 않다 이렇게 되네요. 지금까지 우라늄에 대해서 이렇게 임종호 박사님 원소 111개 신식 강점사 1권 자료 말씀드렸습니다. 좀 길었죠? 네, 감사합니다.